그런데 인터넷 우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혐오가 없으면은 자기가 사랑해야 된 일본이 없는 거죠. 백인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절대로 혐오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경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멸시의 시선을 던지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익법센터 어필에 저는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이고요. 이번 어필 영상에서는 저희가 한국을 넘어서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이주민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각 국가의 전문가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가장 가까운 나라, 하지만 또 이제 또 소위 가장 먼 나라라고도 하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모교이자 제가 졸업한 학과의 교수님인 김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을 알지만은 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김항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탈식민주의, 그리고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이런 것들을 전공 영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드랄까요? 이제 중요한 필드 중에 하나로 이제 일본을 이제 제 연구 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지금 박재순 씨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외국인 혐오나 그런 배회주의, 배타주의의 현황과 좀 개요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본 제1당, 그리고 아니면 제특회,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나 정당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설명이나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일본 제1당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사쿠라이 네. 마코토가 처음 이제 조직해서, 이 일본 제1당의 모태죠. 왜냐하면 사쿠라이 마코토가 이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 제특회, 여기 이제 써놓은 제1특권은 용납하지 않은 시민모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인 단체죠. 이게 제특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2006년도 언저리에 얼마 전에 퇴임한 아베 총리의 1차 내각 때죠. 2006년도에 인터넷 안에서의 한국으로 따지면은 일베 같은 인터넷 우익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서 만들어진 단체죠. 근데 이 단체가 왜 굉장히 좀 문제적이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는 이 2000년 이후에 인터넷의 보급과,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200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에 힘입어서 상당히 말하자면은 그 전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었던 이른바 이제 최근 용어로는 혐오, 그리고 그 당시 용어로는 이제 우익적인 어떤 활동, 일본에서는 우익 단체라 그러면 굉장히 아스트라란, 정말 이렇게 무슨 군복 같은 거 입고 봉고차 타고 이렇게 댕기는 야쿠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전통적인 우익의 이미지였고,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익스트라오디너리한 현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인터넷 우익들은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대에 처음 일본 사회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방에서 한말로 하면 이제 키보드 워리어가 되겠죠. 키보드 워리어식으로 아시아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이른바 일본의 리버럴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일본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법적으로는 특별한 지위임에는 틀림없죠. 왜냐하면 특별 영주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 속에서 이 자이니치들이 이 영주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특별한 법적인 조치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특별한 조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이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냐, 일본에서. 다른 외국인들은 이러한 영주권의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말하자면은 혜택을 주고 있냐, 그 특권을 주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이 인터넷 우익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런 문제 제기가.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실제 시민단체로 발전해 온 게 이제 제특회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제특회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실제 시민단체로 조직화되는 데에는 이 당시에 일본의 북한 비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납치 사건을 매개로 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납치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런 일련의 이제 일들을 통해서 그 전까지 수면에 묻혀 있었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전체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한국,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제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이니치들에 대한 그런 식의 제특회가 이제 제기한 그런 이제 혐오의 운동들이 그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제 제특회라고 하는 괴물 같은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익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는 또 일본의 어떤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약간 좀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혹은 일본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어떤 태도나 관점들, 뭐 어느 사회나 물론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어떤 제도라거나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문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굉장히 배제하고 또한 잘 수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어느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어느 사회에서든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일본 사회에서의 외국인 혐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특징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역사를 많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 1868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일본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구체제가 붕괴하고 중앙주권적인 근대 국가로 스스로를 이제 탈바꿈시키게 되죠.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근데 우리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 그러면 근대적인 개혁이다, 뭐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생기고 자본주의화를 하고 굉장히 비약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상반되는 두 가지의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획이 혼재되어 있던 하나의 프로젝트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서구화라고 하는 거죠. 유럽처럼 유럽의 근대 국가들처럼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문제.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랬을 때 이 일본은 전혀 이질적인 문명적 체계를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이때 일본에서 이런 이제 문제 설정하에서 일본에서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분명히 동양인인데 유럽으로 어떻게 유럽적인 어떤 이게 제도를 그냥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타인에 대한 어떤 태도, 자연에 대한 태도, 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것이 어우러지는 사회의 어떤 조직 방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자면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기에 굉장히 상반되는 두 가지의 어떤 태도가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유럽인과 똑같이 그런 제도나 어떤 가치 체계 전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본적인 혼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발상하에서 굉장히 극도로 이제 쇼비니스틱한 일본주의 같은 것들이 이 맹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서구 지향이 있고 한편에서는 일본의 혼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입장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아무튼 그런 두 가지 기획 사이에서 일본은 내부적인 혼란 같은 것들은 물론 겪었지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사회 체제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기획을 그러니까 내적으로 절충해 준 게 바로 식민지 지배인 거예요. 이때 식민지 지배는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타이완에 대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한 층에 물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때 우리가 아시아에 있지만 아시아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식민주의, 전형적인 식민주의적인 관점이 말하자면 서양이라고 하는 보다 앞서 나간 문명과 아시아라고 하는 후진성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이런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서구인에 대한 컴플렉스와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이 말하자면은 결합된 형태로 식민주의적인 마인드 세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대외관이나 아니면 그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같은 거죠. 이런 태도들은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냐면은 백인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유럽의 백인 남성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혐오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경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멸시의 시선을 던지게 되죠. 이런 구조화에서 말하자면 외국인에 대한 이 심성 혹은 마인드 세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유색인종과 어떤 백인 혹은 서구인과 비서구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어떤 시선 이런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안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많은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 유학생들이 이런 일본의 외국인 혐오 혹은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 하면은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출입관리소에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을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기야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난민 수용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줄을 세우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들고 아무런 설명이 없고 이러한 어떤 일들을 그 출입국 관리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겪게 되죠. 유학생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물론 다른 국가들은 더 시간이 걸리거나 설명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관료들의 태도 자체가 매우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그 태도를 굉장히 이제 느끼게끔 하죠. 굳이 말하자면 굉장히 굴욕적인 기분으로 그날은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나 아시아 지역이라거나 아프리카 지역이라거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시선이나 그런 방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는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마인드 세팅의 형성 과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우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좀 화제를 돌려서 우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이제 좀 역사적인 맥락들을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지 유신 때 그런 어떤 두 가지의 굉장히 일본의 혼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서구화라고 하는 흐름,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충돌하는 형태로 이제 일본의 근대화라고 하는 게 추동되었고, 좀 눈을 돌려서 국내 정치적인 측면, 국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우익이라고 하는 거는 역설적이고 매우 사회주의적이고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본의 우익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우익들은 기본적으로 재벌, 관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중간에서 천황과 민중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교류를 가로막고 자기 배를 불리우는 이런 어떤 비판 의식을 일본의 우익들은 가지게 되죠. 당연히 이 관료나 재벌들은 전부 서구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제 규정이 되고, 그래서 천황과 민중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교류, 커뮤니케이션,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랑, 뭐 이런 조은황 이런 말들이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들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농본주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농사를 짓고 천황이 이렇게 자유롭게 굽어보고, 이런 어떤 이런 굉장히 목가적인 낭만적인 아나키즘 이런 것들을 사실 국내 정치나 아니면 일본의 문화적 전통 같은 것들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넷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우익이라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우익의 계보에서 완전히 다른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다른 계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풀뿌리 우익들이죠. 그야말로 익명의 인터넷 우익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뭉쳐서 사쿠라이 마코토 같은 선동가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추켜 세우고, 이 사람이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 감각적으로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재특회 같은 걸 결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홈, 아까 말씀드린 혹은 굉장히 천황과 민중이 하나 돼서 이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재벌, 관료, 뭐 이런 중간적인 지배자들을 이렇게 없애자, 이런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일본의 전통적인 리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죠. 여기까지 좀 배경 지식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일본에서 외국인 문제하고 우익 문제하고 이제 결합시킬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우익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혐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그 인터넷 우익과 같은 형태로 외국인 혐오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전통적인 우익은 외국인이라거나 외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스탠스를 취하냐 하면은 일본의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런 겁니다. 천황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재벌이라거나 관료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말하자면은 지역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말하자면은 일본적 마음으로 포용한다, 이런 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우익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 우익들은 정말 일본이라고 하는 걸 매우 추상적으로 파악을 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일본이 추상적으로 파악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우익처럼 뭔가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일본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인 거예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존립할 수 없는 일본인 거죠. 이질적인 것을 지목하고, 이질적이다라고 지목하고, 그 이질성을 배제하는 한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순수성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이 인터넷 우익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관한 말하자면은 마인드 세팅이라면, 이 전통적인 우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웃 공동체, 이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실감이 나는,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천황을 숭배하고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일본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우익들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우익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익에서 물론 자이니치들도 욕을 많이 했고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 같은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존재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우익은. 그런데 인터넷 우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혐오가 없으면은 자기가 사랑해야 된 일본이 없는 거죠. 자기가 사랑해야 된.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차이점이죠. 이게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본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것을 그렇죠. 지키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뉴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소거를 통해서 어떤 일본의 형태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군요. 지금 얘기한 그 인터넷 우익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모든 일본 국민들은 혹은 일본의 국가체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갖고 왔고 발전시켜 왔던 굉장히 다문화주의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서 생활해 보면은 그 건강보험 문제라거나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어떤 그런 코로나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지 정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 그 국가적인 사안들, 국가적이거나 지방 행정적인 사안들 안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의 행정조직 안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 인터넷 우익들의 그런 인식과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한 정책을 일본이 일관되게 일본의 국가조직이라거나 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물론 사안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비차별적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 인터넷 우익들한테는 먹잇감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제가 일본에 있는 친한 동료 연구자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이 외국인들한테 그 지원금을 줄 때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빠이를 뺏어간다.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보편주의적인 형태로 전후에 개혁을 하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그 국민들이 전후 교육을 통해서 교육되고 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바탕을 두고 일본 사회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전후의 어떤 독특한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어떤 그 국가 체제를 만들어낸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연 그렇게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인터넷 우익들의 부상에 따라서 굉장히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분위기 안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어떤 공공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이런 것들도 축소 경향에 있죠. 근데 그거는 이게 뭐 그거 자체가 뭔가 이게 배타성이나 배제의 증자가 된다라고 이제 성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 사회가 이거는 그렇게는 없겠지만 일본 사회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점점 흥미를 잃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외국인 혐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말하자면은
해당 국가의 내셔널리스틱한 감정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면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제트패도 포함해서 그 시절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그 시절 동안에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본 사회에서는 사실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구조적 차별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수많은 마이너리티들의 권익들이 점점 후퇴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본에서의 외국인 문제의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일본에서 그 미투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 안에서 이제 미투가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백래시가 얼마나 심했는지 혹은 산업 연수생 같은 경우에 드러나는 어떤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필사적으로 외국인 문제로 국한되고 일본의 만연해 있는 노동 환경의 열악함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이런 어떤 이른바 구조적 차별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외국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결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느 사회나 물론 이제 어떤 굉장히 그 사회에 어느 사회로도 환원 불가능한 어떤 독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이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목격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 측면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외국인으로서 어떤 사회에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게 매우 불편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불편한 일임에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층위에서 불편하죠. 행정적으로 매우 불편한 게 있고 혹은 경제적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라거나 이런 불안정성에 시달릴 위험성이 훨씬 높고 내국인보다 혹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적응의 문제죠. 어떤 기존에 살아왔던 신체에 각인된 관습이 자기가 이제 거주하게 된 사회에서는 이런 관습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된 상황에 내던져지는 게 사실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려움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과 더불어 산다. 외국인이 와서 이제 어떤 해당 사회에 와서 삶을 영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발상보다는 저는 난민 문제라거나 이런 뭐 난민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이주하는 인구의 급증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우리가 기본적인 시각 자체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혹은 일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살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고민하면은 사실은 10중 8구 뭔가 현재 상황 같은 거는 나아질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디까지나 그분들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외국인들이 전혀 다른 문화적 관습이나 전혀 다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감각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혹은 일본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기존의 어떤 관습들을 공유하지 않고 전혀 낯선 어떤 관습들이나 신체적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커뮤니티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커뮤니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관습의 질서에 이 사람들을 동화시킬 것이냐가 아니라 이 질서가 그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세팅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질성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때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어떤 이 사회가 이런 방식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폐쇄적 동질성에 대한 자아 성찰 같은 것들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그냥 이렇게 착한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질성에 통해서 기존에 고정되고 기존에 굉장히 말하자면은 폐쇄적으로 형해화됐었던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의 심화와 경제적 활동의 훨씬 더 확장된 가능성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일본 사회든 한국 사회든 여태까지는 그러지 못해왔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습을 잘 가르쳐 줄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패러다임을 이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야말로 말하자면 일상적인 어떤 뭐 해마다 돌아오는 선거라거나 아니면 정당이라거나 국내에서 뭐 진보가 어떻네 보수가 어떻네라고 하는 것에 키보드 워리어로서 참여하거나 이런 것보다 어떤 이질적이다라고 가정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한 사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죠. 오늘 이제 어필에서는 특히 이제 들어볼 수 없었던 일본 사회 이야기가 그거에 관련된 깊은 어떻게 보면 역사와 그 되게 많은 함의들을 오늘 이제 연세대학교 문화인력과 김항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같이 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